안녕하세요. 세상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저 역시도 이 말이 처음엔 이해가 안 갔었는데 저 말이 와닿을 일이 생겼던 사건이 있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절친한 친구의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 당시 친구 오빠이기도 했고 제가 친구네 집에 들락날락 많이 했었기 때문에 오빠와는 서서히 사랑이 싹 텄습니다. 그래서 사랑 하나로 시집을 갔는데 친구도 제가 본인의 오빠 결혼을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뻐하였는지 몰라요. 그렇게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고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살았던 저와는 달리 남편은 홀 어머니와 여동생, 남동생을 둔 장남이었어요. 사실 이런 것은 결혼하는 데 있어서 문제되진 않았고 워낙 친구와 막역한 사이이기도 해서 시어머님도 저를 참 예뻐해 주셨거든요. 오히려 사랑이 넘치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어 너무 좋다는 생각만이 들었어요. 앞으로 행복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네가 내 새언니가 되다니 진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빠, 내 친구한테 진짜 잘해줘야 해. 알겠지? 얼마나 얘가 인기가 많은데 그걸 다 제치고 오빠를 선택한 거야. 오빠는 선택받은 거라고. 우리 신우 올케 사이로 잘 지내보자. 알겠지? 그래야지. 현우가 나랑 결혼해줘서 고마워. 평생 너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게. 네가 날 선택해준 만큼 정말 잘할 거야. 나도 잘해야지. 그래도 이렇게 축복 속에 결혼을 하게 되니까 너무 좋다. 우린 이제 한 가족이니 서로 잘 터놓고 지내자. 우리 현욱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오려고 내가 그렇게 정을 많이 줬나 보다. 앞으로 잘 지내보자. 시어머니와 며느리로. 네, 좋아요, 어머님. 그래도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이 집안의 룰을 알려주셔야 하니까요. 우리 엄마가 어떻게 널 시집살이 시키겠어. 안 그래?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이인데 어쨌든 너무 잘 됐다니까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구 집이었기 때문에 참 많이 들락날락 했었고 그래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결혼을 무진장 반가워 하셨답니다. 친구의 사정을 어렸을 때부터 모두 알고 있던 터라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쯤은 저도 잘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장남인 남편이 생계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제가 동생들이 줄줄이 딸린 집에 시집 가는 걸 그리 달가워하진 않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친구의 인품과 남편의 성실함을 보고 그나마 응원을 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남편은 다정한 게 최고다라고 늘 얘기하시며 엄마 또한 능력보다는 다정한 남편에게 시집 가기를 바라셨는데 제 남편이 딱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결혼을 결심한 것이기 때문에 제 선택에 후회는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딸, 시집가서 고생할 생각하니 마음이 안 좋지만 그래도 김서방도 그렇고 네 친구도 그렇고 성품이며 성실성이며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으니 아빠는 이거 하나만으로 마음을 놓을게. 우리 딸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야 한다. 아휴, 마음 같아선 집안 좋은 집에 시집 보내고 싶은데 어쩌겠니? 너희가 그렇게 좋다는데 허락해야지. 안 그래? 잘 살아. 그리고 남자는 자상한 게 최고야. 다 필요 없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집에 있는 마누라 외롭게 하면 다 무용지물이다. 그러니까 김서방이랑 너랑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면 돼. 그럼 엄마 아빠는 바랄 게 없으니까. 알겠지?
힘들면 언제든 이야기하고. 엄마, 아빠 고마워요. 저 후회 없이 잘 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 상미도 잘 알고 그 집 성품 잘 알잖아. 상필 씨 진짜 다정한 사람인 거 엄마 아빠도 아니까 나도 걱정 안 해.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 애써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려고 했고, 그렇게 저희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친구와 신우 올케 사이가 되고 보니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어렸을 적부터 워낙 막역한 사이였으니까요. 그러던 중 저희 아빠가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절망적이었죠. 아빠는 페인트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고 당장에 운영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쩌지라고 생각할 그때 모든 상속인은 저와 엄마였기 때문에 공장까지 저희가 맡게 되었죠. 이참에 상필이가 사돈네 공장 이끌어야 하는 거 아니니? 자식이라곤 너 하나밖에 없는데 여자 혼자 힘으로 그걸 이끌어갈 수 있겠어? 아무리 요샌 여자 남자 따지지 않는다지만 말이야. 잘 생각해봐. 우리 상필이면 네 남편이니까 믿음직스럽지 않니? 그래. 지금 오빠 말고 또 누가 있어? 너도 지금 마음이 참 말이 아닐 텐데. 오빠 믿고 맡겨봐. 넌 사돈어른 생각해야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빠의 공장을 남편이 운영했음 하더라고요. 저는 지금 엄마와 함께 마음을 추슬러야 한다면서 말이죠. 저 역시 그 말엔 동의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던 터라 사실 제 마음을 돌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바로 시집을 왔기 때문에 도통 아빠 공장에 대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지만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제 옆엔 든든한 신랑이 있었습니다. 신랑은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었고 아빠가 운영하고 있던 페인트 공장을 도맡아 운영하게 되었어요. 센스가 있고 워낙 일 감각이 좋았던 터라 금세 적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도 남편을 신뢰하였죠. 그렇게 갑작스럽게 남편은 페인트 공장을 이끌어 나가게 되었고 저 역시 남편을 도와 간간히 회사에 출근하며 회사 일을 배웠어요. 그래도 아빠 회사였기 때문에 저 역시 마냥 회사를 남편에게만은 맡길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와 남편이 회사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나마 엄청 큰 슬픔도 바쁜 순간에는 잊혔고 옆에서 저를 도와 회사를 도와주는 남편에게도 참 고마웠어요. 김서방한테 너무 고마워. 아휴, 너 시집 안 갔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엄마 아득하다. 네 아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줄 누가 알았어? 안 그러니? 김서방, 아무쪼록 애써주게. 우리 딸아이 옆에서 힘이 되어줘야 해. 부탁할게. 알겠나? 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나가 볼게요. 그리고 현옥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어머님도 제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실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회사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현옥이랑 제가 정말 어머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슬픔 잘 추스르세요. 이러다 어머님 건강 해칠까봐 전 그게 더 걱정이에요. 그렇게 남편과 페인트 공장을 이끌게 되었고 남편은 정말 성실히 일했어요.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것 빼고는 책임감과 성실성 그리고 일을 잘했기 때문에 회사 사람들도 남편을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11년이 지났고
남편과 함께 페인트 공장에서 일한 돈으로 신우 시집도 보내고 서방님 장가도 보냈어요. 일반 회사원이었던 남편에 비해 살림살이도 굉장히 나아졌고, 남편이 회사를 경영하고 난 뒤부터는 시댁 살림살이는 엄청 나아졌습니다. 가지고 오는 돈도 많았고, 저희가 모든 살림을 책임질 정도까지는 되었거든요. 저 역시 남편이 장남이니 솔직히 시댁에 저희가 희생한다는 생각보단 이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차 알게 모르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행동들은 다 눈에 보였지만 은근히 비밀을 만드는 느낌도 들었거든요. 처음 저에게 잘해주었던 시어머니도 점차 제가 나가서 일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는 눈치는 아니었고, 막역했던 시누이도 마찬가지로 변했어요. 오히려 공장을 그만 나가줬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남편이 열심히 해줘서 고마웠지만 시댁 식구들은 본인들의 회사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처음엔 가족이니까 내 거, 네 거 할 것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시댁의 말들이 알게 모르게 거슬리더라고요. 확실히 처음 결혼할 때와는 태도들이 많이 달라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오빠 아니었으면 너희 집 쫄딱 망했던 거 아니니? 그래도 오빠였으니까 이렇게 회사 이끌고 지내는 거지. 넌 우리 오빠한테 절을 내도 모자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 진짜 시집 잘 왔다니까? 이것도 네 복이다, 얘. 아, 그렇지 뭐. 상필 씨가 잘 이끌어주니까 나도 마음이 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덕분에 너도 시집 갔잖아. 너희 시댁에서 예단해오라는 것도 엄청 맞았는데 그래도 오빠가 다 해줬으니까 너도 좋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따지면 우리 둘한테 좋은 건가? 그리고 오빠만 노력한 거 아니고 나도 같이 나가서 일하잖아. 오빠가 나 도와주는 거지. 말은 바로 하자, 얘. 어머, 얘 좀 봐. 너랑 나랑 같니? 우리 오빠는 부모님 같은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고, 따지고 보면 넌 우리 집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너 우리 오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보면 네가 더 좋은 거지. 아무리 네가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해도 남자랑 여자랑 하는 일이 있는 건데 너 혼자 있어봐. 지금 공장 있지도 않았어. 그건 얘 말이 맞다. 너 우리 상필이 아니었으면 너네 공장 어떻게 됐을 것 같니? 너 혼자 택도 없잖아. 맞아, 아니야? 상필 씨한테 늘 고맙죠. 그래도 아빠 옆에 계시던 분들이 저 많이 도와주셨을 거예요. 꼭 그렇게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여자가 뭘 나가서 일을 한다고? 그냥 오빠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너도 참 고집 세다. 신우의 말이 어이가 없었고, 공장이 제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남편이 잘 이끌어준 것은 맞기에 제가 할 말은 많이 없었어요. 하지만 원래도 잘 되고 있던 공장이었고, 아빠가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저 역시 공장에서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었기에 억울하기도 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강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누이는 저에게 명의마저 남편 이름으로 돌리라고 종용했는데, 어이없게도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의도 오빠 이름으로 해줘도 되잖아? 너 꼴랑 회사 나가서 뭐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빠가 총책임자면 그에 맞는 감투를 씌워줘야지. 그러니까 오빠한테 명의 넘기고 넌 그냥 사모님처럼 살아. 그게 편할걸? 명의가 뭐가 중요해?
나랑 오빠랑 뭐 같이 하고 있는 건데 꼭 그렇게 서류를 해야 해? 지금 이사님들도 많이 반대하실 거야. 자기는 이제 쉬어도 돼. 그냥 사모님처럼 집에서 쉬는 것도 나쁘지 않아. 자기가 자꾸 이러니까 우리가 애가 안 생기는 거야. 그래, 맞아. 너 자꾸 나가서 찔끔찔끔 일하는 것도 몸에 안 좋다? 결혼한 지 11년이나 지났으면 애는 한 5번은 낳았겠다. 그래, 너 언제 손주 안겨줄래? 셋째네 봐라. 너희보다 훨씬 결혼도 늦게 해서 지금 애가 벌써 몇 살이니? 시댁 식구들은 임신 준비를 하라며 제게 집에 있기를 권유하였는데 참 갈등되더라고요. 노력을 해도 애가 안 생기니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회사였고 제가 남편을 도와 꼭 같이 운영하고 싶었기에 쉽사리 남편에게 양도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자꾸 시댁 식구들이 남편에게 회사 명의마저 넘기라고 하니 차마 그렇게 대답이 안 나가지더라고요. 아이가 갖기 싫은 건 아니었지만 전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도 사실 있었고 사실 도련님의 딸이 저에게 친딸은 아니지만 종종 저희 집에 놀러와 딸처럼 예쁘게 굴었거든요. 이렇게 조카딸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간절함은 많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도 점점 먹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일을 쉬어야 하나 생각했죠. 큰엄마, 나 오늘 큰엄마네 놀러 가도 돼요? 나 큰엄마가 해준 유부초밥 먹고 싶은데. 그리고 한밤 자고 내일 갈래요. 그럼 당연히 놀러와도 되지. 큰엄마 주말에 쉬니까 오늘 왔다가 자고 내일 가면 되겠다. 유부초밥 말고 또 뭐 먹고 싶어? 떡볶이. 그리고 큰엄마랑 같이 팩도 하고 우리 숙제도 같이 해요. 이따 엄마한테 데려다 달라고 할게요. 조카딸은 참 저를 잘 따랐고 그런 조카딸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어려서부터 혼자서 저희 집에서 종종 자기도 했고 저랑 쇼핑도 다니고 나름 딸처럼 제가 아껴주었습니다. 예쁜 짓만 하니 더 예뻐 보였고 그날도 어김없이 조카딸과 놀고 집에 보냈는데 그렇게 간절하지 않던 아이가 생기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 생각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죠. 하지만 11년 노력을 해도 생기지 않는 아이는 참 안 생겼고 병원을 가도 딱히 원인이 없다는 말만 할 뿐이었죠. 하지만 시댁에서는 제가 일을 나가서 그렇다는 둥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저 때문이라고 했어요. 원인이 없긴 왜 없어? 공장 나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 안 듣고 나갔잖니. 집에 가만히 붙어 있음 애가 안 생기지 않겠다 이 말이야. 좀 시애미 말 좀 들어라. 네 남편 그렇게 못 믿니? 가족인데 어쩜 그러냐 너는? 어머님, 병원에서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저 집에서만 놀 체질 안 돼요. 나가서 일하는 거 좋아하고요. 그러니 걱정 노세요. 너도 참 고집 세다. 여자는 그냥 집안에서 살림하고 조신하게 애나 키우는 게 여자지. 에휴, 어려서는 그렇게 사근사근 말도 잘 듣더니 나이 먹으니까 아주 고집불통이 따로 없어. 참 마음에 안 든다. 상필이 장남인 거 알지? 못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지. 지금 결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소식이 영 없어. 그게 다 네가 공장 나가서 그래. 마음이 정말 불편했지만 그래도 일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종종 생각나는 아빠 때문이기도 했고, 우리 아빠가 이렇게 애지중지하던 사업체, 제가 손을 놓을 순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없어서 그런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남편이랑은 대면대면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살가웠던 남편도 제가 회사 명의 변경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지 저와 대화를 하면 답답하다는 식이었고, 시댁에서도 저를 점차 미워하기 시작하는 것 같았죠.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건 이제 막 성인이 된 조카 딸이었어요. 고집불통. 애도 못 낳고 회사 명의 변경도 안 해주고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어 아주. 네 얼굴만 보면 답답해. 할머니, 왜 그래요? 여성도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요. 큰엄마도 나가서 계속 일하는 게 좋은 거죠. 안 그래요? 넌 끼어들지 마. 어른들 일이다. 알겠니? 내 친구지만 너도 참 답답하다. 난 내 남편이 편하게 돈 벌어다 주는 걸로 쇼핑하고 사는 게 좋던데. 넌 꼭 그렇게 네가 나가서 진두지휘를 해야겠니? 사실상 명의만 네 거지. 오빠가 운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명의만 내 거인데 도대체 왜들 그렇게 명의 변경까지 원하는 건지 난 모르겠다니까. 우리 가족인데 명의가 중요해? 중요하지. 남자 이름으로 떡하니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실질적으로 이제 20년이나 네 남편이 이끌어온 건데. 어머니, 저희 아빠 40년 운영하셨어요. 그리고 제 것만도 아니고 저희 엄마 지분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역시나 제가 이렇게 얘기하자 시댁은 입만 삐쭉 나올 뿐 별다른 얘기는 없었어요. 늘 시댁에 가면 이렇게 회사 명의 얘기를 하며 저를 닥달하였습니다. 한두 번 말해서 거절했으면 그만할 법도 한데 말이죠. 그렇게 식사 자리 도중 동서가 저에게 은근슬쩍 딸 취직 자리를 부탁하더라고요. 이제 막 성인이기도 하고 제가 워낙 예뻐했던 조카딸이기에 솔직히 거부감은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먼저 신경 써주지 못했다는 미안함이 먼저 들었고 벌써 이렇게 커서 취직을 준비한다니 만감이 교차했죠. 형님, 우리 진서 형님 공장에 격리 자리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애가 대학도 안 가겠다고 하고 참 미치겠어요. 어머, 그래? 진서랑은 대학 얘기는 따로 안 했는데 마침 격리 구하고 있긴 해. 있던 격리가 육아휴직 들어갔거든. 진서가 회사 취직에 관심 있는 줄 몰랐네. 나야 좋지. 진서 똑부러지고 믿을만 하고. 진서야, 내일 공장 한번 나와봐. 어떤지 너도 봐야지. 형님, 고마워요. 아우, 누굴 닮아 저리 고집이 센지. 대학 안 가겠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잖아요.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형님이랑 아주버니 회사에 있으면 저도 마음이 놓일 것 같기도 하고. 잘 부탁드려요. 제가 뭐 해드린 것도 없는데 부탁만 하네요. 나도 큰엄마 회사면 더 좋지. 큰엄마 맨날 볼 수 있고. 힘들면 종종 큰엄마네서 자고 가야지. 엄마, 걱정 마. 그래, 나도 좋다. 진서가 있으면 큰엄마가 든든하지. 심심하지도 않고. 큰아빠 일 때문에 잘 들어오지 못하는 날도 많아. 가뜩이나 큰엄마 심심한데 너무 잘 됐어. 하여튼 진서는 참 내 딸 같고 좋다니까. 동서 진짜 부러워. 진서 같은 딸도 있고. 그렇게 조카딸이 저희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역시나 똘똘한 친구답게
한번 알려준 건 까먹지 않고 바로바로 입력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조카한테 의지가 많이 되었는데, 그러던 중 조카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큰엄마, 큰아빠, 요새 집에는 잘 들어와요? 보니까 매번 회사에서만 있으신 것 같은데. 결혼한 지 오래됐어도 체크해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큰아빠지만 남자는 다 똑같다던데. 큰엄마도 의심 좀 하고 체크 좀 해보세요. 웃겨. 못하는 말이 없구나. 우리 진서 언제 이렇게 커서 이런 얘기도 해주고 조금 해가지고 내가 기저귀 갈아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알겠어. 큰엄마가 예의주시할게. 우리 조카님이 이렇게 얘기해주는데 예의주시 해야지. 그때까진 웃어 넘겼는데 이제 같은 성인 여자라고 이런 얘기도 하게 되고 참 느낌이 묘하더라고요. 내심 나도 딸 하나 낳았으면 이렇게 지낼 수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가 없으니 그냥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슬슬 의심스러웠고 장부 조사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곳에 페인트 납품을 하고 대금 거래를 하는 장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모르는 곳이라서 남편에게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별 대수롭지 않게 제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했어요. 여기 회사 뭐야? 처음 보는 덴데? 꽤 몇 번 납품했네? 대금은 다 받은 거야? 장부 보니까 받은 걸로 되어는 있던데. 뭐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 경리가 하는 일인데. 그냥 신경 쓰지 마. 네가 할 일이 신경 쓸 거 아니야. 각자 할 일 하면 되는 거지 뭐. 뭐 그렇긴 하지. 그래도 작은 거 하나하나 체크를 잘 해야지. 뭐 당신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니까 알겠어. 신경 안 쓸게. 남편이 단호하게 얘기하길래 신경 쓰지 않으려 했고 내심 찝찝했지만 20년을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한참 지냈는데 그러던 중 서방님 생신이 있어 다 같이 모이는 날이 되었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 페인트 공장에 취직한 초년생 조카딸이 저를 넌지시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조카의 말이 저를 당황하게 했는데 조카 입에서 나온 말은 저를 당황시키기에 충분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큰엄마, 큰아빠 뒤 좀 캐보세요. 여기, 이것도 좀 보시고요. 제가 이런 거 끼어들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래도 큰엄마한테 꼭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알리는 거거든요. 일단 놀라지 마시고 이거 먼저 좀 보시고 판단하셨으면 해요. 저도 놀랬으니까. 조카는 본인이 찍은 영상을 저에게 보여줬고 전 그 영상을 보고 놀랬어요. 손을 덜덜 떨며 원본 영상을 틀어주는데 그 영상에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거든요. 누가 봐도 남편이 나온 영상이었고 회사 조카 자리에 있는 컴퓨터가 CCTV를 볼 수 있는 컴퓨터였는데 조카가 일하면서 가끔 헷갈리거나 할 때 CCTV를 돌려보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CCTV에서 발견한 것은 제 남편과 회계부서에 있는 여직원과 외도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조카는 이 모습을 그대로 본인 핸드폰에 담았고 저에게 말할까 말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저에게 말을 해줘야 할 것 같다고 보여준 것이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게 뭐야? 아니, 너가 찍은 거니? 아니, 진서야. 일단 나한테만 먼저 보여준 거지?
큰엄마가 이거 받아볼 수 있을까? 네, 바로 보내드릴게요. 큰엄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존중해요. 그래도 큰엄마는 제 엄마 같은 사람이라 말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큰엄마. 아, 진짜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뭘 좀 가져다 드릴까요? 제가 찬물 좀 드릴게요. 진서야, 이거 너희 엄마한테도 얘기하면 안 된다. 알겠지? 이거 다 비밀이야. 일단은 꼭 지켜줬으면 해. 큰엄마가 부탁할게. 손이 덜덜 떨리는 걸 애써 참았고, 무엇보다 조카 딸이 이런 모습을 봤다는 게 정말 수치스러웠죠. 전 그날부터 남편과 회계 직원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역시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 끝나고 항상 골프를 치러 가는 남편이었는데, 그날은 제가 끝나고 미행을 해보니 웬 가정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가정집 문이 열리며 남편을 반겨준 건 회계팀 직원과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여자아이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요. 사진을 찍고 전 하나하나 외도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보니 꽤 컸더라고요. 한 10살쯤? 남편이 변한 것도 그쯤인 것 같더라고요. 더더욱이 놀라웠던 건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면서 외도 자료를 모으고 있던 그때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어 시누이를 찾아갔던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하고 왔던 터라 무작정 시누이 집에 앞에서 시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님이 둘이 주차장에서부터 집으로 가면서 얘기하는 것이 들리더라고요. 그 얘기가 더욱 놀라웠는데 그냥 제가 바보 천치였습니다. 오빠도 진짜 답답해. 빨리 정리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명의를 돌려놔야 현옥이 하나만 내주고 끝날 일인데 안 그래? 언제까지 지수 그렇게 숨어서 키울 거래? 나 솔직히 오빠도 답답해 정말. 현옥이랑 이혼만 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지겠구만. 누가 아니라니. 어차피 애도 못 낳게 정관수술도 했다며. 그럼 현옥이한테서 애도 없을 건데 걔 몸 하나만 나가면 될 일을 내 손녀 이렇게 숨어서 보는 것도 정말 지친다 지쳐. 애가 벌써 몇 살이야? 에휴. 내 아들이지만 걔도 하는 집 답답해. 오빠가 착해서 그렇지. 나였으면 벌써 현옥이 내쫓았어. 이제 회사 운영하는데 현옥이 도움도 필요 없잖아. 뭐라고? 지금 내가 들은 말 다 사실이지? 그래. 그렇게 명의 변경에 집착할 때부터 알아봤어.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어머님은 어떻게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봐왔던 사이인데 어쩜 속으로 저를 보며 그런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갑자기 등장하자 시어머니와 시누는 놀랐는지 아무 말도 못했고 전 온 분노를 담아 시누이에게 풀기 시작했어요. 제가 시누이의 뺨과 머리를 잡고 조리 돌림하자 시어머니도 놀랐는지 저를 말리셨고 저를 말리는 시어머니 또한 제가 밀쳐냈죠. 어렸을 때 말고는 이렇게 싸워본 적이 없던 것 같은데 무슨 힘이 남아돌아서 그렇게 시누에게 풀었는지 참 초인적인 힘이었어요. 어머마, 이거 안 나? 아, 그만해. 이거 놓고 말하란 말이야. 이게 진짜? 그래, 이왕 알게 된 거, 너 오빠랑 이혼하고 회사 내놓고 떠나. 위자료는 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눈치 못 느꼈니? 너 나가라고 눈치 준 거야, 알아? 그러니까 당장 오빠랑 이혼하고 이 집에서 나가.
조용해. 나가고 말곤 내가 정해. 위자료? 너희가 주는 푼돈 필요 없어. 다 뺏어올 거야. 지금 누구 덕에 너네가 이렇게 사는데? 우리 아빠 회사 아니었음 너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니? 그지 같은 것들은 걷어줘도 그지래더니 그 말이 딱이네. 두고 봐. 뭐? 거지? 이게 진짜 뚫린 입이라고 막 말하나? 너 안 다물어? 우리 딸 얼굴, 어머, 어째? 니도 당해봐라, 얼른. 그렇게 시어머니는 제 뺨과 머리를 잡았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제가 밀치자 시어머니는 나가 떨어졌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시누이와 시모는 남편의 외도 사실과 혼외자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는데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어 전 이혼 소송과 함께 외도 자료 그리고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시누이와 시모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모두 저를 속였다는 게 정말 부들부들 떨렸고 시누이는 제가 무력을 가했다며 상해죄로 저를 고소했지만 저 역시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막장 소송이 시작된 거고 다행히 남편의 외도 자료는 명명백백 증거가 있었고 혼외자까지 있는 상황이라 어렵진 않았죠. 이제 회사를 누가 가져가냐의 차이였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장부를 꼼꼼히 살펴보니 남편이 빼돌린 페인트는 유령 회사에 빼돌린 페인트였고 거기서 가져오는 수익 모두를 남편 주머니에 횡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경찰 조사 때 경찰이 발견했던 것이었고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은 횡령죄로 추가 고소가 되었어요. 더 이상 회사 지분을 가져갈 순 없었는데 이 밖에 법인카드로 여태까지 혼외자 집에 들어간 생활비며 차값 등등 저 모르게 아주 뒷주머니를 채우고 있었고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사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정말 내가 알고 있던 사람이 맞나 싶다. 정관 수술까지 해가며 애를 안 가졌어? 그래,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내 몸에서 애 낳기는 싫었겠지. 넌 이미 네 자식이 있으니까. 나만 나가면 이 회사 모든 게 다 네 거고 저 상간녀랑 혼외자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명의 이전 얘기하면서 나를 들복 같구나? 하마터면 속아 넘어갈 뻔했네. 쓰레기 자식.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그냥 이렇게 된 거 너만 나가면 된다고 하길래. 미안하다 정말. 할 말이 없어 너한테는. 남편의 사과는 사과로 들리지 않았고 회피하는 걸로만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전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어요. 또한 회사 이사님들의 도움으로 남편을 사임시키고 회사를 제자리로 찾아올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을 저 혼자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다행히 제가 그동안 회사에서 해왔던 일들과 저를 도와주는 몇몇 이사님들이 계셨기에 그리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사님들도 그전 남편의 행동들이 낌새가 이상했다고 얘기했어요. 너 하나만 포기했으면 되는 일을 이렇게 일을 키워서 우리 집을 쫄딱 망하게 해? 너 어쩜 그러니? 애미부터가 이러니. 사과는커녕 내 탓만 하고 앉아있네. 옛날에 그 구질구질한 때로 돌아가서 살아봐요 어디. 그게 당신 집안은 아주 잘 어울리거든. 나랑 결혼하고 당신들 너무 가분하게 살았어. 그지들 동냥하면 뭐 떨어지는 거 없다더니 내가 딱 그 짝이야. 뭐야? 그지? 이게 진짜? 너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알겠어?
우리 상필이 망하게 한 거 너 내가 아주 가만 안 둬. 기대할게요. 당신 집구석이 나한테 어떤 복수를 할 수 있는지. 나한테 줄 위자료 주고 나면 월세방으로 옮겨야 하는데 참 겁나네요. 시댁과의 마지막이었고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해서 남편의 상간녀마저 남편이 빈털터리가 되자 남편을 원망했어요. 이제 아이랑 셋이 뭐 먹고 사냐고 말하는데 어쩜 그리 뻔뻔한 인간들끼리만 뭉쳤는지 참 기가 차더라고요. 회사는 저와 제 지분뿐만 아니라 엄마 지분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건들질 못하였고 사실상 혼인 기간에 취득한 재산 대부분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저에게 위자료와 함께 본인 이름으로 된 재산을 분할해줘야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이번 일로 사람 아무도 믿지 말라는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과거 모두를 청산하고 홀로 회사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체크해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래도 어깨너머로 많이 배운 게 있어서 그리 어렵진 않답니다. 그리고 제가 은인이라고 하는 조카딸과는 아직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힘들 때 참 힘이 많이 돼주었던 친구죠. 동서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밉진 않더라고요. 대신 딱 일만 하고 있고 조카도 혹시라도 제가 불편할까봐 아예 시댁 얘기는 꺼내지도 않고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지만 그래도 회사 직원들과 더불어서 생각보다 절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작년엔 연매출 최고점을 찍기도 했고 서서히 나아가고 있답니다. 지금은 시간도 많이 지나서 그저 우여곡절 중 하나로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조카에게 가끔 듣기론 조카네 집도 할머니네와 왕래는 많이 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남편이 횡령죄로 깜빵이 있으니 시어머니가 요양보호사로 취직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 이 얘기를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너무 가까운 사람이더라도 모든 걸 믿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보니 그게 좋은 거더라고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어?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이때껏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거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어?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 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네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넌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사.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본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애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간도 비우고 아주 복에 겨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예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 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아,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2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칠일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반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그따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어머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2당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 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권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 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거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사연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인생은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들이 몇 가지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 좀 들어보고 싶네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그걸로 만족해 하실 줄 알았지만 시모는 제 모든 걸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노력하는 만큼 시모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갔는데 저는 항상 불편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많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 남편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서운한 걸 시모에게 얘기하기에도 안 좋은 상황을 만들게 될 것 같아 계속해서 참고 넘어가기만 했었는데 그런 관계가 지속이 되다 보니 어느새 마음의 상처가 커지게 되면서 시모가 주말에 시댁에 오라고 하셨는데 하필 전날에 몸살이 심하게 걸려서 가지 못할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제 몸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음에 다시 약속 잡는 게 어떻겠냐고 대화로 풀어나갔지만 시모는 몸살이 걸렸어도 시댁에 와서 쉬라며 수화기 너머로 화를 내시는 목소리가 제 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시모에게 더 안 좋은 이미지로 남게 될까봐 어쩔 수 없이 아픈 몸 이끌고 다음날 겨우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에 들어서자마자 시모는 팔짱을 낀 채 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이래서 30대가 꺾인 며느리를 얻고 싶지 않아 했던 거다. 아들, 네가 엄마 말만 들었어도 목소리 높일 일이 있었겠니? 앞으로 봐봐라. 몇 년만 지나면 여기저기 아프다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면서 때만 되면 빠지려 들걸? 곧 나이 40을 바라보는데 아이는 가질 수 있을는지도 모르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어야 그거 보고 살아갈 텐데 사소한 거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속이 안 터지겠어? 엄마 말 안 들어서 분명 후회하는 날이 찾아올 거다.
엄마, 이 사람 이제 막 들어왔고, 지금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얼굴 보자마자 상처되는 말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오죽 속이 터졌으면 그랬겠니? 결혼은 서로 좋아서만 되는 게 아니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굳이 결혼하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받아줬다만, 분명 후회할 날이 올 거다. 그리고 원래 몸살이라는 건 누워만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쉬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 되는 거야. 그네 온다고 했으니까 서둘러서 음식 준비하도록 하자. 어머님, 제가 지금 서 있기에도 힘든 상태라 당장 주방에서 음식 준비할 수 있는 몸이 아닌데 봐주시면 안 될까요? 봐주긴 뭘 봐줘? 잘난 것도 하나 없으면서 두 다리 쭉 뻗고 쉬겠다는 거니? 내세울 게 없는데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의사 집안에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 꼬셨으면 그만한 각오는 하고 들어온 거 아니야? 어디서 지금 시애미가 말하는데 말대꾸를 하고 있는 거니? 곧 있으면 애들 오니까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해라.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헛되고 움직이래도. 엄마,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잖아요. 일단 집에 오면 이 사람 쉬게 해준다면서요. 이러다 쓰러지면 책임지실 거예요? 몸살로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다. 당장 주방으로 들어가래도. 시모는 오래간만에 모두가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집에 와서 쉬라고 말씀하셔서 어쩔 수 없이 힘든 몸 이끌고 시댁에 왔는데 시모는 전화 통화했을 때와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고 남편도 이런 상황들을 난감해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더욱더 안 좋아질까봐 어쩔 수 없이 이 악물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간단하게 준비하겠다는 시모의 말과 다르게 엄청나게 많은 음식 재료가 산처럼 쌓여져 있었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하는 저를 보더니 제 앞에 앞치마를 던지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움직이길 원하시길래 어지러운 거 참아내면서 시모를 도와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앞에 시야가 검게 변할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졌다는 걸 점점 더 심각하게 느끼게 되었고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시모에게 다시 한번 힘겹게 부탁을 했어요. 하지만 제 말을 무시한 채 더욱더 많은 걸 시키셨고 결국 제 몸을 버티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시모는 저를 걱정해 주시기는커녕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당장 일어나라고 소리를 치시는데 저도 모르게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엄살 부리지 말라며 저를 강제로 일으키셨어요. 너무 서러웠지만 입술을 꽉 깨물며 겨우 음식 준비를 끝마치고 있을 때 형님 내외가 시댁에 도착하자 시모는 더욱더 분주하게 움직이라며 재촉을 하셨어요. 형님 내외는 둘 다 의사라 시모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죠. 저는 딱히 내세울 거 없이 고졸에 대기업 하청업체 일반 사무원으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터라 시모의 대우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잘난 거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몸으로 때우는 거밖에 없다며 시모는 무조건 몸 쓰는 일은 전부 저를 시키셨죠.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기 위해 준비한 음식들을 세팅하고 있는데 형님이 주방으로 들어와 시모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저한테는 온갖 인상 다 쓰시더니 형님한테는 한없이 사랑스러운 친딸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오는 길 힘들지 않았냐며 되려 걱정을 해주고 계셨네요. 그런데 동서,
몸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안색이 하얗게 떴는데, 그리고 식은땀도 많이 나는 걸로 봐서 몸살이 온 건가? 말도 마라. 오늘 오기 전날부터 어찌나 꾀를 부리던지 몸살 걸렸다고 오늘 안 오려고 했다니까.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골탕 먹이려는 게 눈에 훤히 보이는데 내가 그 꼴을 보고 가만히 있겠어? 당연히 내려오라고 난리쳤지. 어머님, 저 정말 몸이 안 좋은 거 보시고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 더 이상은 버티기 힘들 것 같아서 먼저 방에 들어가 볼게요. 다 모였는데 어딜 틀어 간다는 거야? 음식 준비하면 끝이니? 먹다가 비어있는 접시가 있으면 음식 채워줘야 하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혼자 들어가서 쉬면 심히 보고 고생하라는 거야? 어른이 아직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겠다는 말이 나와? 이제 시작이니까 자리 지키고 있거라. 뭐하고 있어? 서둘러 바쁘지 않고. 이미 한계치에 도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당장 눕지 못하면 정말 몸이 못 버틸 것 같아 시모에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숙과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가 제가 방으로 들어오자 당황스러웠는지 눈치 보며 밖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침대에 누우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제 고개가 뒤로 제껴지면서 머리채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시모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는지 무작정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저 하나 때문에 이제 막 시댁에 온 형님과 시숙이 기분이 좋겠냐며 쉬지 않고 막말을 쏟아내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심각해지자 남편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모를 방에서 끌고 밖으로 나갔어요. 거실에서 남편과 시모가 싸우는 소리가 방에서까지 들렸지만 제가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한 채 눈을 붙였고 얼마나 누워 있었는지 눈을 뗐는데 밖이 너무 조용한 것 같아 힘든 몸을 이끌며 방문을 열고 조용히 밖으로 나왔는데 주방에서 시댁 식구들이 함께 모여 술 한 잔 걸치면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없는 상황에서 서로 웃고 떠들며 분위기를 즐기고 있길래 저 때문에 또다시 얼굴 붉히게 되는 일이 생길까봐 몸을 돌려 다시 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형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네요. 어머님이 이해하셔야지 어쩌겠어요. 원래 못 배운 사람일수록 눈치도 없고 자기중심적인 성향이 강하잖아요. 본인만 힘들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서방님이 이런 건 중간에서 처신을 잘해야 한다고요. 무조건 동서편만 들어준다고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은 서방님이 결혼하겠다고 처음 동서를 데리고 왔을 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던 거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속이 얼마나 타들어가겠어? 나이라도 젊으면 내가 말이라도 안 하지. 먹을 만큼 먹어서는 새며느리 들인 것 같은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 젊은 애들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라 꼭 내 아들이 재혼한 것 같은 느낌이라니까. 솔직히 저도 최소 30대 초반은 될 줄 알았는데 중반이라는 말에 엄청 놀랐잖아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동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알아주는 것 같진 않으니까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고요. 어머님 때는 며느리가 말대꾸라도 하면 머리채 잡히고 밖으로 내쫓길 정도였다는데 저런 식으로 나오는 거 보면 정말 한심한 것 같아요. 정말 왜들 그럴까? 사람마다 개인 역량이 다른 거고 몸이 아프다는데 꼭 이런 식으로밖에 말을 못해요? 제가 그래도 저 사람 남편인데 적당히 하셔야죠. 내가 좋아서 결혼하고 살겠다잖아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저 사람 험담하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형님도 저를 많이 무시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남편 앞에서 제 험담을 한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너무 안 좋았던 터라 얼굴 붉히며 싸워봤자 제가 더 역효과를 불러일으킬까봐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나고 식사 자리가 끝이 났는지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는 소리에 침대에서 일어나 남편에게 앞으로 시댁에 오고 싶지 않다며 부탁을 하게 됐어요. 남편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제 의견을 따라주었고 어느 정도 술을 먹은 남편은 대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조용히 시댁에서 나와 남편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쯤 가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마디 말도 없이 떠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큰소리치기 시작하자 남편이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함께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전화를 끊은 뒤 저희 부부는 그렇게 집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화를 하신 적이 없었지만 항상 긴장을 늦출 수가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제 몸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것 같아 병원에 찾아가 상태를 확인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하더니 멀미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죠. 처음 느껴보는 몸 상태였고 병원에서 제 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의사가 저보고 임신한 거 아니냐며 산부인과를 가보라는 말에 의사의 말대로 산부인과에서 진찰을 받는 순간 제 몸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몸에서 변화가 왔던 건 뱃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신호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자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많이 당황해하는 것 같더니 잠시 뒤 수화기를 통해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나이가 있는 만큼 아이를 간절히 원했었는데 다행히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 몸조심하라는 의사의 말에 최대한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서 부모님께도 이 소식을 알렸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기뻐하셨지만 이 소식을 시모에게는 알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또 다른 상처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내 아들한테 방금 전화 왔다. 너 임신했으니까 건들지 말고 전화할 거면 좋은 말만 해주라고. 어떻게 된 게 엄마한테 그 난리를 피워놓고 사과 한마디 없이 무조건 너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 화를 내는데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 못 먹고 못 배운 네가 애 하나 임신했다고 하니? 내 아들이 흥분해서 난리치는데 그런 말을 듣고 있는 내 기분이 어땠을 것 같니? 그동안 힘들게 키운 자식놈이 여자한테 한눈 팔려 결혼까지 했는데 애까지 임신을 해버리니 엄마한테 막말을 퍼붓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너를 살갑게 대해줄 거라 생각했어? 어차피 뱃속에 있는 그 아이도 결국 불량품일 뿐이야. 네가 그 모양 그 꼴인데 당연히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지 않겠어? 원래 자식은 부모의 족쇄를 물려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 아이도 참 불쌍하지. 뱃속에 있는 더러운 양수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안 그래? 제가 어머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욕을 먹어야 하는 거죠? 그 사람이랑 열심히 살려는 마음밖에 없는데 그냥 좋게 봐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순 있지만 그래도 저도 어머님 며느리잖아요. 제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꼭 상처를 주셔야 속이 후련하세요? 차라리 서로 얼굴 붉히며 살 바엔 그냥 인연 끊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어머님이 좋아서 온갖 욕 다 먹어가며 노력하는 줄 알아요? 전부 그이가 저를 아껴주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도 그만큼 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시모는 제가 대들기 시작하자 화가 많이 나셨는지 갑자기 전화를 끊으셨어요. 시모의 성격상 무조건 집에 찾아오셔서 난리칠 게 뻔할 것 같아 일단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모가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고 남편은 저와 시모가 나눴던 대화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제가 친정에 있다고 얘기하자 남편이 부모님 집으로 찾아왔고 오래간만에 부모님과 함께 외식을 한 뒤에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뭔가 느낌이 좋진 않았지만 저와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한 뒤에 저 또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스트레스가 아이한테도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생각하려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시모에게 연락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마음이 너무 편했었는데 갑자기 핸드폰에 쉬지 않고 문자가 오길래 확인하는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밖에 모른다던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고 수십 장의 사진을 저에게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초인종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시모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찾아온 시모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드렸고 시모는 소파에 앉으신 뒤 저보고 자리에 앉으라며 손짓을 하셨습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시더니 한마디 하셨죠. 사진 확인했지?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을 것 같아 내가 직접 찾아왔는데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오히려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내 아들이 지금 바람 피우고 있는 걸 내가 직접 증거물 확보해서 너한테 보여줬잖아. 별거 없어. 그냥 이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야. 내 아들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봤는데 이혼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그냥 다리 연결만 해준 것뿐이야. 나머지는 내 아들이 알아서 인연을 만들어간 거라고. 남자는 원래 자기 여자가 있어도 다른 여자를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접근하는 여자 마다하지 않는 법이지. 내 아들도 본능대로 움직인 것뿐이고 설마 이런 모습을 보게 됐는데 내 아들과 계속 살겠다는 건 아니지? 더 큰 상처 받기 전에 이쯤에서 정리해라. 그동안 연락 한 통 없으셨던 게 이런 계획을 꾸미고 계셨던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충실했던 그 사람한테 여자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어쩌시려고요? 제가 그냥 순순히 당하고만 있을 거라 생각한 건 아니시죠? 그래서 어쩌려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몇 푼 지어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쥐 죽은 듯이 얌전히 살아. 아무래도 그냥 말로는 들어먹을 것 같지 않아서 내가 또 다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이거 보면 확실하게 마음 굳힐 수 있을 거다. 시모는 저에게 또 다른 증거물 하나를 건네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 남편이 만나고 있는 여자가 임신 중이라는 확인 서류였어요. 남편이 시모의 계획에 넘어간 것도 엄청난 충격이었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 임신까지 시켰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고 말았네요.
시모의 계획으로 시작된 거라 하지만 남편이 선택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들인데 시모의 게임에 넘어갔다는 현실이 너무 큰 상처로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는 그날 하루 생각할 시간을 주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퇴근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를 버리고 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여기 핸드폰에 있는 사진들의 모습들이 전부 다 사실이냐고. 엄마가 왔다 갔구나. 그래서 이제 어쩌려고. 어차피 내 편 대어줄 거 아니잖아. 나 좋다고 뛰어드는 여자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어? 원래 엄마가 의도적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나한테 접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 그런데 소개해준 여자와 대화를 주고받다 보니 나와 너무 잘 맞더라고. 당신이 채워주지 못했던 걸 그 여자는 금방 알아차리고 내 옆에 있어주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어? 당신보다 좋은 점이 수도 없이 많은데 굳이 이 결혼 유지할 필요 없잖아. 위자료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줄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지금 내 뱃속에 있는 당신 아이는 어쩔 건데? 아빠 없는 아이 만들 거야? 그렇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여자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버릴 수는 없는 거잖아. 최대한 나와 잘 맞는 사람과 사는 게 앞으로 남은 인생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이 집도 내가 마련한 거잖아. 조만간 처분하기로 했으니까 서둘러 당신 짐은 빼는 게 좋을 거야.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는 아빠의 자격으로 앞에 설 수 없으니 당신이 좋게 얘기해줘. 남편은 시모의 게임에 넘어간 것도 모자라 그 여자를 향한 마음이 진심 같아 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애까지 임신한 상태라 저 또한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만큼 대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람과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처음으로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았고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한 뒤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혼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혼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렇게 법적으로 숙려 기간이 끝나고 남이 된 상태에서 제 곁에는 남편이 아닌 부모님이 저를 지켜주고 계셨네요.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더니 어느새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시댁에 머물러 있어봤자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게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어 몇 번이나 눈물을 흘렸지만 시간이 약이라고 남편 없는 환경에도 잘 적응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렇게 남편 없이 살게 된 삶이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그동안 정말 쉬지 않고 달려오며 먹고 살겠다고 여러 일들을 해오다가 시립병원 채용장에 일자리가 하나 있어 면접을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충격적인 광경을 보게 되었죠. 면접 일정에 제 아들이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라 양해를 구하고 같이 병원을 들리게 되었고 별탈 없이 면접을 보게 됐는데 일손이 많이 부족하다며 웬만하면 다음날 바로 출근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 다음날부터 출근하기로 결정한 뒤에 병원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제 두 눈앞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시모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10년간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 없던 시모가 시립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모습을 보니
세월은 비켜갈 수 없었는지 건강 상태가 안 좋아 보였어요. 시모도 저를 보고 많이 놀란 얼굴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요양병원에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 이곳에서는 근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관계자에게 사정이 있어서 다음 날부터 일을 하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자 시모가 제 말을 유심히 듣고 있다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으며 요양병원에서 일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가 10년 만에 얼굴 보는 건데, 그래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옆에 있는 애가 내 손자인 거야?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이랑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10년 전처럼 당신 며느리처럼 수발되길 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게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전혀 없으세요? 더는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네요. 잠깐만.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자식 새끼 힘들게 키워놨더니 그놈들이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해지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놓고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 벌써 5년이나 흘러버렸다. 그네는 의사 생활도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기 힘들다며 요양원 돈만 보태준다며 한 번도 안 나타나고 작은 아들은 너를 내치고 새 살림을 차린 여자와 살다가 얼마 전 여태 잘 키운 손자가 다른 놈의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돼서 또다시 이혼하고 나를 원망하며 이곳에 버려놓고 이미 자취를 감춘 지 오래야. 나를 모시는 게 싫다고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 혼자 요양원에서 이러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내 첫 며느리이지만 옆에 있는 이 아이는 내 친손자 아니니? 얼굴이라도 보면서 남은 인생 말동무라도 해주면 안 되겠니? 하루하루가 너무 외로워서 견디기 힘들구나. 과거에 내가 했던 잘못들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마. 이곳에서 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들구나. 시모는 저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며느리로 있었을 때가 훨씬 좋았다고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시모의 부탁을 거절했고 등을 돌려 요양원에서 나오려 하자 시모는 저를 따라가겠다며 병원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팔을 잡고 끝까지 놔주려 하지 않던 시모는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죠. 결국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지만 제 아들이 할머니를 봐버린 상태라 그동안 물어본 적 없던 아빠의 존재와 할머니 얼굴을 다시 보고 싶어 하네요. 이런 상황이 저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다시 엮이고 싶지 않은데 하필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제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아들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아빠에 대한 존재를 그리워하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하기만 하네요. 최대한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요양원에서 만난 시모와 두 번 다시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오늘도 행복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